1977년 8월 15일 오하이오주에 있는 빅이어 전파망원경이 우주로부터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담당 연구원 제리 이만은 그 데이터를 보고 종이 여백에 빨간 펜으로 딱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와우. 72초 동안 지속된 이 신호는 자연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강도와 주파수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신호가 나타났다 사라진 이후 인류는 같은 방향에서 단 한 번도 그것을 다시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굳게 닫아버린 것처럼 말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저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1950년 여름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툭 던진 한마디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들 어디 있는 거지? 이 짧은 질문은 이후 페르미 역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에 달하고 우리 은하에만 별이 최소 1000억 개 이상 존재합니다. 그 별들 주위를 도는 행성의 수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확률적으로만 따져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단 하나의 증거도, 단 하나의 신호도, 단 하나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역설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숫자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 즉 은하수에는 대략 1000억에서 4000억 개 사이의 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는 이런 은하가 다시 수천억 개나 존재합니다. 이 숫자를 곱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는 지구에 있는 모래알 수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비롯한 여러 탐사 임무 덕분에 우리는 이제 별 주위를 도는 행성, 즉 외계 행성이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표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별에는 행성이 딸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행성,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행성의 숫자만 해도 우리 은하 안에서 수십억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 숫자라면 생명체가, 그리고 그 생명체가 발전한 지적 문명이 최소한 한두 개는 더 존재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은 고요합니다. 라디오 전파도, 레이저 신호도, 거대 건축물의 흔적도, 우주선의 방문 기록도 없습니다. 이 침묵이 바로 페르미 역설의 핵심입니다. 이 침묵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산해 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이른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 은하 안에서 교신이 가능한 지적 문명의 숫자를 추정하기 위해 몇 가지 변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하 내 별의 형성률,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평균 개수, 실제로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그 생명체가 지적 수준으로 진화할 확률, 그 문명이 신호를 우주로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확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문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하며 신호를 보내는가 하는 변수까지 총 7개의 항목을 곱합니다. 문제는 이 변수들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아는 값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별의 형성률 정도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추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 방정식을 계산해서 은하 안에 수백만 개의 문명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반면 어떤 과학자는 이 값을 대입해 우리가 은하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방정식 자체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내놓은 가설들이 하나같이 소름 끼치도록 선무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설 중 하나가 바로 거대한 여과기, 대필터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가 원시 상태에서 시작해 우주를 넘나드는 초고도 문명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매우 좁은 관문, 즉 필터가 존재합니다. 이 필터는 너무나 통과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의 생명체 혹은 대부분의 문명이 그 지점에서 멸종하거나 정체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다른 문명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필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필터는 과연 우리 뒤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가? 만약 이 대필터가 우리의 과거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좁은 관문을 통과했다면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 혹은 원핵 생물에서 진핵 생물로 도약하는 과정 자체가 우주적으로 극히 드문 사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역사를 보면 생명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약 38억 년 전으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였지만 단세포 생물에서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데는 무려 30억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엄청난 시간의 격차는 그 도약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암시합니다. 만약 이것이 대필터였다면 우리는 이미 그 시련을 통과한 극소수의 생존자인 셈이고 앞으로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는 일만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대필터가 우리 앞에, 그러니까 미래에 놓여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정말로 소름이 돋는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적 문명이 일정 수준의 기술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거의 예외 없이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멸망에 이르게 되는 어떤 필연적인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인공지능의 폭주, 기후붕괴, 생명공학 기술의 오남용, 나노기술 재앙 등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여러 실존적 위협들이 바로 이 필터의 정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외계 문명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모두 이 관문 앞에서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 그 관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하고 나면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다룰 여러 가설들은 이보다 더 깊고 어두운 질문들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대필터 이론과 나란히 언급되는 또 하나의 섬뜩한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숲, 다크 포레스트 이론입니다. 이 개념은 중국의 SF 작가 류츠신의 소설 삼체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 이론적 뿌리는 게임 이론과 진화 생물학에 깊이 닿아 있습니다. 다크 포레스트 이론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숲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 숲 속에는 수많은 사냥꾼, 즉 문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숲에는 두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둘째, 어떤 문명이 다른 문명의 진짜 의도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확실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매우 끔찍한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숲속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를 낸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를 우주로 내보낸다면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냥꾼은 당신이 친구인지 적인지 확인할 여유 없이 그저 안전을 위해 먼저 총을 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면 문명 간의 기술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자신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대화를 시도하는 순간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전략은 침묵을 지키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생명체의 신호를 발견한다면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그 존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우주가 이토록 고요한 이유는 그곳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너무 많은 존재들이 숨죽인 채 서로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라디오 전파를 우주로 계속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인 세티가 적극적으로 우주에 신호를 보내려 했던 시도들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조차 생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외계 문명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떠올려 보라는 것이 그의 논지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월한 문명과 열등한 문명이 만났을 때 역사는 그것이 결코 평화로운 결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다크 포레스트 이론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매우 냉철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점입니다. 설령 어떤 문명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평화로운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문명 역시 자신과 같은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적 규모에서 그런 확신을 가질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 의심은 곧 침묵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늦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세기 초부터 라디오 전파를 지속적으로 우주로 흘려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 침묵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어두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희망적이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불안한 가설도 있습니다. 바로 동물원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외계 지적 문명은 이미 존재하며 심지어 지구와 인류의 존재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우리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이 동물의 자연스러운 생태를 관찰하기 위해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처럼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이 일종의 불간섭 원칙, 은하계판 프라임 디렉티브를 지키며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 흥미로운 이유는 발전 단계가 낮은 문명과 접촉하는 것이 오히려 그 문명의 자연스러운 발전 경로를 왜곡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거대한 은하 공동체에 가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그들이 스스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동물원 가설과 짝을 이루는 또 다른 개념으로 플라네타리움 가설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당히 충격적인 상상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 우리를 특정한 목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나 관측용 인클로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아무리 하늘을 들여다봐도 외계 문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는 우주의 정보 자체가 걸러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가설은 지나치게 사변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뮬레이션 우주론과 맞물리면서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가설들을 검증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질문의 무게를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애초에 질문 자체를 잘못 던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가 대신 애초에 지적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희귀한 사건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관점, 바로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것이 지적 문명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우연적인 조건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지구는 태양이라는 별로부터 정확히 적절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구에는 유난히 거대한 위성인 달이 있습니다. 이 달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혼돈스럽게 요동쳤을 것이고 그로 인해 기후는 극도로 불안정해져서 생명체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달이 형성된 과정 자체도 매우 특이합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이 지구와 충돌했고 그 파편들이 모여 달이 되었다는 이른바 거대 충돌 가설이 현재 가장 유력한 설명인데 이런 정확한 각도와 질량의 충돌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목성이라는 거대한 행성의 존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목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작용하며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위험한 천체들이 태양계 안쪽, 즉 지구가 있는 방향으로 날아드는 것을 강력한 중력으로 붙잡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훨씬 더 빈번한 소행성 충돌에 시달렸을 것이고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진화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핵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류 운동은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이 자기장은 태양에서 쏟아지는 치명적인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의 대기와 생명체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화성이 한때 물이 흐르던 행성이었음에도 지금은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기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판구조론, 그러니까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거대한 지각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상 역시 생명체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지각운동은 탄소 순환을 조절하여 지구의 온도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자연적인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며 동시에 대륙을 나누고 합치는 과정을 통해 생물종의 다양한 진화를 촉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건을 나열하다 보면 지구라는 행성이 생명체를 품기 위해 얼마나 절묘하고도 희귀한 우연들의 연속으로 만들어졌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주의 단세포 생물 수준의 생명체는 얼마든지 흔할 수 있지만 지구처럼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겹쳐진 행성은 우주 전체를 통틀어도 극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페르미 역설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문자 그대로 혼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귀한 지구 가설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천체 생물학의 발전은 오히려 생명체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심해의 열수 분출공 근처에서는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환경임에도 화학 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독특한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 및 호수에서도, 방사능이 가득한 환경에서도, 심지어 우주 진공 상태에서 며칠을 버티는 완보동물 같은 극한 생물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생명체가 우리가 지구에서 상상하는 조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처럼 얼음 표면 아래 액체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천체들에서도 생명체가 발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 두 위성은 앞으로 진행될 여러 우주 탐사 임무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설령 지적 생명체가 우주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반드시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가설이 지적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외계 문명이 우리처럼 라디오 전파나 전자기파를 이용해 신호를 주고받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전파를 이용한 통신 기술을 개발한 것은 불과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보면 이것은 눈 깜짝할 순간에 불과합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우리보다 단 1000년이라도 앞서 있다면 그들은 이미 전파 통신이라는 기술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자 얽힘을 이용한 통신, 혹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도 못한 물리법칙을 이용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마치 아마존 밀림 깊은 곳에서 아직 문자조차 없는 부족이 하늘 위로 지나가는 위성의 통신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신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귀 자체를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지만 지구가 형성된 것은 그로부터 약 90억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지적 문명이라 부를 만한 존재가 등장한 것은 수십만 년, 그리고 기술 문명이 등장한 것은 겨우 몇백 년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우주의 전체 역사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은 그야말로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주 저편 어딘가에 지적 문명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 문명이 우리보다 100만 년 먼저 등장했다가 이미 오래전에 소멸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보다 100만 년 늦게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100만 년이라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 찰나의 어긋남만으로도 두 문명이 서로 존재를 인지할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적 격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쩌면 우주에는 수많은 문명들이 명멸하고 있지만 그들 각각이 존재하는 시간의 창이 너무나 짧고 그 창들이 서로 겹칠 확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결코 서로를 만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거대한 극장에서 수천 개의 스포트라이트가 무작위로 켜졌다가 꺼지는데 우리가 조명이 켜져 있는 그 짧은 순간에만 무대를 볼 수 있다면 다른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순간을 목격할 확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 더 소름 끼치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문명이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더 이상 우주로 팽창하며 신호를 발산하는 대신 오히려 내면으로 침잠해버릴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을 흔히 트랜센던스 가설 혹은 초월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라면 당연히 은하계 전체로 뻗어나가며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별의 에너지를 통째로 수확하는 다이슨 스피어 같은 구조물을 건설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어쩌면 충분히 발전한 문명은 물리적인 우주 팽창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상현실이나 디지털화된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리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우주는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한계에 갇혀 있고 자원은 유한하며 항성 간 이동에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반면
만약 어떤 문명이 의식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을 완성한다면 그들은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내적 경험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우주 탐사에 나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은 결국 은하를 정복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들만의 완벽한 시뮬레이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바깥 우주와의 교류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늘에서 아무런 신호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애초에 신호를 보낼 이유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과 가상현실 기기에 점점 더 깊이 몰입해가고 있는 현상을 생각해보면 이 가설이 마냥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훨씬 더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폰 노이만 탐사선 개념을 통해 페르미 역설을 다시 조명합니다. 폰 노이만 탐사선이란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자율 우주 탐사선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만약 어떤 문명이 이런 자기복제 탐사선을 단 하나라도 우주로 발사한다면 그 탐사선은 가까운 항성계에 도착해 그곳의 자원을 채굴하여 자신과 똑같은 탐사선을 2대 혹은 그 이상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탐사선들은 다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런 지수적 증식 과정을 계산해보면 설령 탐사선의 이동 속도가 광속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은하 전체를 이런 자기복제 탐사선으로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놀랍게도 겨우 수백만 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이 계산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만약 우리 은하 안에서 단 하나의 문명이라도 이런 자기복제 탐사 기술을 개발했다면 지금쯤 은하 전체가 이미 그 탐사선들로 뒤덮여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계 근처에서 그런 탐사선의 흔적을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페르미의 대계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계산이 맞다면 우리 은하 안에는 자기복제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문명이 지금까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희귀한 지구 가설과 데퓨터 이론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이 자기복제 탐사선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도로 발전한 문명은 이런 무분별한 확산이 우주 생태계에 미칠 위험성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자기복제 기술의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자기복제 기계는 마치 암세포처럼 우주 자원을 무분별하게 소모하며 폭주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혜를 갖춘 문명이라면 오히려 이런 기술의 사용을 극도로 신중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다크포레스트 이론과도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함부로 우주에 흔적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모든 발전된 문명으로 하여금 스스로 몸을 낮추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우리의 현실과 가까운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이 침묵하는 우주를 향해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티, 즉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거대한 전파 망원경들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인위적인 신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최근에는 Breakthrough Listen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러시아 출신의 억만장자 유리 밀러가 막대한 사제를 투입하며 이 탐사 작업을 한층 더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보다 훨씬 넓은 주파수 대역과 훨씬 많은 별들을 대상으로 신호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친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외계 문명이 보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신호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무런 흥미로운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와우 시그널 외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이 과학계를 술렁이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2015년 무렵부터 KIC 846285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별, 일명 타비의 별이라 불리는 이 항성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별의 밝기가 매우 불규칙하고 극단적인 패턴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는 밝기가 아주 미세하고 규칙적으로 감소하는데 이 별의 경우 밝기가 최대 20% 이상 급격하게 그리고 불규칙한 주기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밝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일부 과학자들은 혹시 이것이 거대한 인공 구조물, 즉 앞서 언급했던 다이슨 스피어의 일부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슨 스피어란 어떤 문명이 자신이 속한 항성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활용하기 위해 항성 전체를 거대한 구조물로 둘러싸는 개념을 말합니다. 만약 이런 구조물이 건설되고 있는 도중이라면 별의 밝기가 불규칙하게 가려지는 현상이 관측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후 추가적인 관측과 연구를 통해 이 현상은 인공 구조물이 아니라 별 주위를 떠도는 불규칙한 형태의 먼지구름이나 해성 파편의 무리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잠깐이나마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외계 문명의 흔적일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로는 2017년에 발견된 오우무아무아라는 천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천체는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것이 명백한 인류가 관측한 최초의 성간 천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우무아무아는 여러모로 매우 이상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소행성이나 해서성과는 확연히 다른 극단적으로 길쭉하고 납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태양의 중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태양계를 빠져나갔습니다. 해성이라면 흔히 관측되는 얼음이 증발하며 생기는 꼬리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인 아비 로브 교수는 이 천체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체가 아니라 어쩌면 외계 문명이 만든 인공적인 구조물, 예를 들어 태양 돛을 이용해 추진되는 얇은 우주선의 잔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대담한 주장을 내놓아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대부분은 이것이 특이한 형태의 자연 천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체가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 다시는 관측할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진짜 정체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선을 돌려 미국 정부와 관련된 조금 더 최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확인 비행 현상, 이른바 UAP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목격감을 대체로 비웃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정부 기관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미 해군 조종사들이 촬영한 정체불명의 비행체 영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에는 이런 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전담 부서까지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UAP 현상의 대부분은 최신 군사기술이거나 기상현상 혹은 관측상의 착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제로 공개된 보고서들 대부분은 이런 통상적인 설명으로 상당 부분 해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고, 이것이 대중의 상상력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곧바로 외계 문명의 증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태도란 확실한 증거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런 미확인 현상에 대한 정부와 과학계의 태도 변화 자체는 이 주제가 더 이상 변두리의 음모론으로만 치부되지 않고 진지한 과학적 탐구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페르미 역설에 대한 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적 문명이 일정 수준의 기술을 획득하는 순간 그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거의 필연적인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리는 이미 핵무기라는 스스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넣은 지 80년이 넘었습니다. 냉전 시기 몇 차례의 순간들은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전면적인 핵전쟁을 피했다는 것이 역사 기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1983년 소련의 방공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잘못 경보를 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당직 장교였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이 경보를 무시하고 상부에 오작동이라고 보고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 그가 매뉴얼대로 즉각 보복 공격을 명령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직관적인 판단 하나로 인류 문명 전체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생각해보면 기술적으로 발전한 모든 문명이 결국 이와 비슷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중 대다수는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 최근 몇 년 사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제 불가능한 초지능 인공지능의 등장이 인류 문명에게 새로운 형태의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자신들보다 지능적으로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데 그 인공지능의 목표를 인류의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이른바 정렬 문제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안전성 연구의 핵심 화두인데 어쩌면 우주 어딘가의 수많은 문명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창조물에 의해 소멸했을 수도 있습니다. 초지능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모든 기술 문명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궁극의 대필터일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 역시 이런 맥락에서 다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적 문명이 산업화를 이루고 화석연료 같은 에너지원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행성의 환경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게 되고 결국 그 문명은 스스로 만들어낸 환경 재앙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술 문명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보편적인 시험대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 문명들의 잔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 조용히 흩어져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잠깐 이 모든 어두운 가설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훨씬 더 철학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 가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정교하게 다듬어 제시한 이 가설은 만약 어떤 문명이 충분한 컴퓨팅 능력을 갖추게 되어 조상들의 삶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런 시뮬레이션은 수없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 물리적 우주의 가능성보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속 세계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페르미 역설에 대한 답은 매우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설계한 존재들이 자신들의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지적 문명과의 접촉이라는 변수를 애초에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컴퓨터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가 정해진 맵 바깥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도록 설계된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가설은 현재로서는 검증도 반증도 불가능한 순수하게 철학적인 사고 실험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지금까지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페르미 역설이라는 질문이 얼마나 깊고 근본적인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모든 가설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에 대한 설명들은 크게 몇 가지 큰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갈래는 우리가 정말로 우주에서 유일하거나 극히 희귀한 존재라는 관점입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이 여기에 속하며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인류라는 존재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극히 예외적이고 소중한 사건이 됩니다. 두 번째 갈래는 지적 문명들이 존재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서로 소통하거나 접촉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시간적 격리 가설이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격차 문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갈래는 지적 문명들이 존재함에도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다크포레스트 이론이나 동물원 가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래는 가장 어두운 관점으로 지적 문명은 발생하지만 특정 발전 단계에서 거의 예외 없이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는 대필터 이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 네 가지 갈래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사실상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우주를 관측하고 우리 자신의 문명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기 파괴 없이 살아남아 태양계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데 성공한다면 이것은 대필터가 우리의 과거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핵전쟁이나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 혹은 환경 재앙으로 인해 무너져 버린다면 이것은 대필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시험대 위에 서 있는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무선 전파 기술을 개발한 것이 겨우 100여 년 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주로 첫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 채 100년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한 극도로 어린 문명입니다. 만약 우주에 정말로 다른 지적 문명들이 존재한다면 그들 중 상당수는 우리보다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 앞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존재해온 시간은 그야말로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것이 38억 년 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만약 다른 행성에서 우리보다 단 몇 억 년만 먼저 생명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문명은 지금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만약 그런 초고도 문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접촉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너무 미개해서 혹은 그들의 눈에 우리가 마치 개미나 박테리아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발밑에 개미집을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초고도 문명에게 인류 문명은 접촉할 만한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상상이지만 동시에 매우 논리적인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100만 년의 기술 격차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불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대략 100만 년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만큼의 기술 격차를 가진 문명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탐지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라디오 전파나 광학적인 신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통신 흔적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초고도로 발전한 문명이라면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사방으로 전파를 흩뿌릴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극도로 효율적이고 지향성이 강한 통신 방식을 사용하거나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과학자들은 감마선 폭발이나 중력파 신호의 패턴 속에서도 혹시 인공적인 흔적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관측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현상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여러 우주적 신호들 가운데 일부가 사실은 우리가 아직 그 패턴을 해록하지 못한 인공적인 신호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급속 전파 폭발, 이른바 Fast Radio Burst라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순간, 밀리초 단위의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파 신호로 그 정체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이 마그네타라는 극도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신호가 발견된 초창기에는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 혹시 이것이 초고도 외계 문명이 사용하는 거대한 추진 시스템, 예를 들어 항성 간 이동을 위한 광학도출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흔적은 아닐까 하는 대담한 가설도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연현상이라는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실려 있지만 이런 미스터리한 우주 현상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늘 한 번쯤은 그 가능성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지적 존재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페르미 역설을 너무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지적 생명체가 반드시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즉 탄소 기반의 생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와 비슷한 감각기관을 갖추고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적 생명체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극도로 느린 시간 척도에서 사고하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만약 어떤 생명체의 사고 속도가 우리보다 수만 배 느리다면 우리가 그들과 마주치더라도 그들은 마치 정지된 바위나 산맥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지적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보다 수만 배 빠르게 사고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에게 인류 문명 전체의 역사는 마치 벌레의 짧은 생애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하찮은 사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적 생명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매질, 예를 들어 플라즈마 형태나 순수한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관측 장비로는 애초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감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생명을 정의하고 찾으려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상상력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페르미 역설은 단순히 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우리는 애초에 그들을 알아볼 능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류의 외계 탐사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전파 신호를 수동적으로 수신하는 방식에 의존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우주 공간으로 탐사선을 보내 태양계 내의 여러 천체들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들은 과거 화성에 물이 흘렀던 흔적과 함께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유기물 분자들을 발견해 왔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명확하게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런 발견들은 화성이 한때 생명체가 살기에 훨씬 우호적인 환경이었을 가능성을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위성은 두꺼운 얼음 표면 아래에 거대한 액체 바다를 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엔셀라두스는 표면의 균열을 통해 얼음 결정과 수증기를 우주 공간으로 분출하는 간헐천 현상이 실제로 관측되었습니다. 이 분출물을 직접 분석한 결과 유기 분자와 함께 지구의 열수 분출공 생태계와 유사한 화학적 환경을 시사하는 수소 분자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엔셀라두스의 바다 밑바닥에 지구의 심해 생태계와 비슷한 환경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앞으로 이런 위성들을 직접 탐사하여 그 바닷속 성분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임무들이 계획되고 있으며, 만약 그곳에서 단 하나의 미생물이라도 발견된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체가 지구라는 단 하나의 행성에서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우주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양계 안에서만 생명체가 2번 이상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페르미 역설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발생 자체는 결코 희귀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고, 그렇다면 문제는 생명체의 발생이 아니라 그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 혹은 그 문명이 기술을 발전시키고도 살아남는 과정에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대필터가 생명의 기원 이후,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어딘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고,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은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인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때 우리 자신이 관측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우주만을 관측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조건들이 우연히 갖춰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 원리를 페르미 역설에 적용해보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필터가 정말로 존재하고 그것이 매우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이라면 우리가 그 관문을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우주를 관측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수많은 잠재적 문명들의 관점에서는 결코 이 질문을 던질 수 없었을 것이고, 오직 필터를 통과한 극소수의 생존자만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관측하는 침묵이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미묘한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인류의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대필터 앞에 서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필터를 통과할 확률이 결코 높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만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을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에 빗대어 설명하곤 합니다. 만약 인류 문명 전체가 지구라는 단 하나의 행성에만 존재하고 있다면 소행성 충돌, 초화산 폭발, 팬데믹, 핵전쟁, 혹은 인공지능의 폭주와 같은 단 하나의 재앙만으로도 인류 문명 전체가 영원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만약 인류가 화성이나 다른 천체에 자립적인 정착지를 건설하는 데 성공한다면 설령 지구에서 대재앙이 발생하더라도 인류라는 종 자체는 존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민간 우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화성 이주 계획이나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이나 상업적 이익을 넘어서 어쩌면 인류라는 종의 존속을 위한 매우 절박한 보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계획들이 현재로서는 여전히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성의 환경은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며 대기가 거의 없어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고 중력도 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장기간 거주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필터가 정말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이런 다행성 종족으로의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그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페르미 역설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가설들, 그러니까 희귀한 지구 가설, 대필터 이론, 다크포레스트 이론, 동물원 가설, 트랜센던스 가설, 시뮬레이션 가설, 그리고 시간적 격리 가설까지, 이 모든 설명들은 저마다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이 가설들 중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정말로 지적 생명체가 극도로 희귀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렇게 발생한 극소수의 문명들조차 기술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스스로 무너져버릴 위험을 안고 있을 수도 있으며, 설령 그 위험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문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크포레스트의 논리에 따라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우주는 실제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텅 빈 것처럼 고요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지금 당장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무게감입니다. 페르미 역설은 단순히 외계인의 존재 여부를 묻는 흥미로운 과학 퍼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술의 힘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서로를 향한 파괴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작고 푸른 행성이라는 요람을 벗어나 더 넓은 우주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결국 우리가 대필터를 통과한 생존자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침묵하는 우주 속에 또 하나의 조용한 흔적으로 사라져버릴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별들 하나하나가 태양과 같은 항성이고,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 어딘가에서는 어쩌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정말로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를 결코 하찮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혼자라면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유일한 방법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면 저 광대한 침묵 너머 어딘가에서 우리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우주 속에서 결코 완전히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페르미가 던졌던 그 짧은 질문, 다들 어디 있는 거지? 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우주 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인류 자신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의 무게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몇 가지 전제들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 생명체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로 소통하며 기술을 축적하고 우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생산하는 지적 생명체의 표준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진화라는 과정 자체가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면 어떨까요? 지구의 생명 진화 역사를 살펴보면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생존에 반드시 유리한 형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구에 존재했던 생물종 가운데 압도적인 대다수는 지능이 아니라 번식력, 적응력, 혹은 단순한 개체수의 우위를 통해 생존해 왔습니다. 박테리아는 인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한 환경에서 번성해 왔습니다. 만약 진화의 주사위가 다르게 굴러갔다면 지구에서조차 지능이라는 형질이 결코 우세하게 선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지점 하나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지능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 매우 특수하고 우연적인 진화적 압력들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초원에서 살아가던 우리 조상들이 나무 위 생활을 포기하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손이 자유로워졌고, 이로 인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적 집단 생활을 하면서 복잡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것이 다시 뇌의 크기와 복잡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적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결코 필연이 아니라 우연에 가까운 연쇄작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슬 가운데 단 하나의 고리라도 다르게 흘러갔다면 지구의 지적 문명은 아예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적 생명체의 발생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발생 자체보다 훨씬 더 희귀하고 우연적인 사건일 수 있으며 이것이 페르미 역설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최근 진화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수렴 진화라는 현상입니다. 수렴 진화란 서로 전혀 다른 계통의 생물들이 비슷한 환경적 압력 속에서 놀랍도록 유사한 형질을 독립적으로 진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와 돌고래 그리고 이미 멸종한 어룡은 모두 전혀 다른 진화적 계통에서 출발했음에도 물속에서 헤엄치기에 최적화된 유선형 몸체라는 매우 비슷한 형태로 수렴했습니다. 눈이라는 감각기관 역시 지구 역사상 수십 차례에 걸쳐 서로 독립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수렴 진화의 사례들은 만약 우주 다른 곳에서도 생명체가 발생한다면 그들 역시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눈이나 팔다리 같은 기관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지능이라는 형질 역시 일종의 수렴 진화의 산물로서 특정한 환경적 압력이 주어지기만 하면 우주 어디에서든 비교적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낙관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능이라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극도로 특수한 우연들의 연쇄 반응이었다면 그것이 다시 재현될 확률은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해석 사이에서 과학계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페르미 역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주를 탐색해온 기간이 우주의 전체 역사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전파망원경을 이용해 하늘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반세기를 조금 넘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실제로 정밀하게 조사한 별의 개수는 우리 은하 전체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극히 일부,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한 비율에 불과합니다. 천문학자 제이슨 나이트 교수는 이런 상황을 두고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탐색한 우주의 범위를 지구 전체 바닷물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채취해서 살펴본 물의 양은 겨우 물 한 컵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아직 충분히 넓은 범위를 탐색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소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는 비판도 바로 이 지점에서 제기됩니다. 우리가 침묵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던진 그물이 너무나 작고 성기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뒷받침하듯 최근 천문학 관측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기존의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적외선 관측 능력을 갖추고 있어 먼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을 직접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산소와 메탄이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로 검출된다면 이것은 생물학적 활동이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화학적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합을 흔히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하는 생체 지표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최근 몇몇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흥미로운 화학적 신호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생명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런 관측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안에 우리는 태양계 바깥 어딘가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나타내는 화학적 증거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많은 천문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날이 정말로 온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최근 몇 년 사이 학계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단계적 진화 장벽 이론입니다. 이것은 대필터 이론을 조금 더 세분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명체가 원시적인 화학물질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 우주를 넘나드는 문명으로까지 발전하는 과정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관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관문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생명의 탄생 자체가 첫 번째 관문이고 단순한 원핵 생물에서 복잡한 진핵 생물로의 전환이 두 번째 관문이며 성적 생식의 진화가 세 번째, 다세포 생명체로의 전환이 네 번째, 그리고 뇌를 가진 복잡한 신경계의 발달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지능의 출현이 여섯 번째 관문이라는 식으로 여러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 각각의 관문을 통과할 확률이 설령 개별적으로는 그리 낮지 않다 하더라도 이 모든 관문을 연속적으로 통과해야만 지적 문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확률은 각 단계의 확률을 모두 곱한 값이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개의 자물쇠가 걸린 문을 차례로 열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각의 자물쇠를 열 확률이 절반이라 하더라도 6개의 자물쇠를 모두 열 확률은 64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굳이 단 하나의 거대한 필터를 찾으려 애쓸 필요 없이 오히려 생명의 진화 과정 전체가 본질적으로 매우 험난한 장애물 경주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장벽을 통과한 극소수의 존재라면, 그리고 우리 앞에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책임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극도로 희귀하다면 인류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은 단순히 한 종의 소멸이 아니라 어쩌면 우주 전체에서 극히 드물게 피어난 의식과 사유의 불씨 하나가 영원히 꺼져버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지구 환경을 파괴하며 통제되지 않은 기술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도박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주 전체를 통틀어 극히 드문, 어쩌면 유일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성패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무게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이 질문이 주는 또 다른 측면의 위안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페르미 역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확률의 승리라는 점입니다. 우주가 탄생한 이후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소멸했으며 수많은 행성들이 형성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무수한 가능성의 흐름 속에서 아주 특정한 하나의 행성이 아주 특정한 거리에서 아주 특정한 화학적 조건 속에서 아주 특정한 진화적 경로를 거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우연들이 겹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에 가까운 사건이며 페르미의 침묵하는 우주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 희귀한 존재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일깨워주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인 미래로 옮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단서를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우주국과 미국 항공우주국은 각각 목성과 토성의 얼음 위성들을 직접 탐사하는 임무를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얼음 지각을 정밀하게 관측하며 그 아래 숨겨진 바다의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런 임무들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향후 얼음 지각을 뚫고 바닷속을 직접 탐사하는 후속 임무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화성에서는 이미 여러 탐사 로버들이 과거 화성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토양과 암석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이 시료들을 지구로 가져와 정밀 분석하는 화성 샘플 리턴 임무 역시 여러 우주기관들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료들 속에서 단 하나의 화석화된 미생물의 흔적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생명체가 결코 지구에서만 유일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티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탐사기관들은 관측 대상을 기존의 좁은 주파수 대역에서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하여 방대한 양의 관측 데이터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미묘한 패턴을 찾아내는 새로운 분석 기법들도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년에 걸쳐 사람이 직접 손으로 분석해야 했던 데이터를 이제는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우리가 우주의 침묵 속에서 놓쳐왔을지도 모르는 미세한 신호를 발견할 가능성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답은 이미 우리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알아볼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1977년 여름, 제리 이만이 종이 여백에 적었던 그 짧은 감탄사 와우는 어쩌면 인류가 우주를 향해 던지는 질문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포착했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경이로움, 그 찰나의 가능성이야말로 인류를 계속해서 하늘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페르미 역설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서는 결코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하늘을 관측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스스로의 문명을 더 지혜롭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노력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대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탐구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증명해 나가는 가장 인간다운 방식일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만약 우리가 정말로 대필터를 통과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답을 찾으려는 학자들의 시도는 단순한 공상을 넘어서 이미 실질적인 정책과 연구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는 인류의 미래연구소라는 기관이 설립되어 핵전쟁, 팬데믹, 인공지능 폭주, 소행성 충돌, 기후 붕괴와 같은 이른바 실존적 위험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인류 문명이 앞으로 100년 혹은 1000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을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확률 추정치는 결코 마음 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 인류 문명이 회복 불가능한 붕괴를 겪을 확률을 10%에서 많게는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숫자가 정확한지 여부를 떠나서 이런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필터가 결코 먼 미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몇몇 저명한 과학자들과 기업가들은 초지능 인공지능의 등장이 인류에게 핵무기보다 더 큰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를 완벽하게 통제할 방법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팬지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팬지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만약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인간이 그 인공지능의 목표와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초지능이 반드시 인간에게 적대적이어야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령 그 인공지능이 악의를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만약 그 목표가 인간의 가치와 조금이라도 어긋난 방향으로 설정된다면 그 결과는 인류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정열 문제이며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씨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주 저편 어딘가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문명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에 의해 조용히 사라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같은 기술이 동시에 인류를 대필터로부터 구해내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가능성입니다. 인공지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재 개발이나 청정에너지 기술의 혁신, 신약 개발과 질병 예방, 그리고 소행성 충돌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직면한 여러 실존적 위험들을 해결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우리의 지혜와 신중함에 달려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대필터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필터란 특정한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로 만약 인류가 이 모든 시험대를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만약 인류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자기 파괴 없이 존속하며 태양계 전역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항성계로까지 뻗어나가는 데 성공한다면
그 시점부터 인류 문명은 사실상 소멸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는 매우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단 하나의 행성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정착지에 분산되어 존재하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 재앙이 발생하더라도 문명 전체가 소멸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흔히 문명의 생존 곡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초기 단계의 문명일수록 소멸 위험이 매우 높지만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 여러 천체에 걸쳐 자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후로는 생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태로운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병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 셈이고, 이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와 앞으로 몇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조금 다른 시선으로 페르미 역설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위대한 침묵이라는 표현으로 종종 불리는 이 현상을 일부 학자들은 오히려 우주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주가 애초에 생명체, 특히 지적 생명체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냉정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주는 그저 물리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작동할 뿐이며 생명체의 발생이나 지적 문명의 등장은 그 거대한 물리적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극히 드문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페르미의 질문, 다들 어디 있는 거지? 라는 물음 자체가 어쩌면 인간 중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애초에 우리에게 답을 해줄 의무가 없으며 침묵은 어떤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지적 생명체라는 현상이 우주적 규모에서 볼 때 통계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냉철한 관점은 얼핏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하나 던져줍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주가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언젠가 확실하게 증명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책임감과 경외감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후자의 관점을 지지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주에서 유일하게 사유하고 질문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스스로의 존재를 성찰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단순히 138억 년에 걸친 우주의 물리적 진화 과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우주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 유일한 순간이자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생전에 인류를 가리켜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유명한 표현을 남긴 바 있습니다. 만약 이 표현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존재는 결코 하찮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역사 속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동시에 매우 숭고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 유일한 의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다음 세대로,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별들로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 말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최근 과학계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방향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기술적 특이점 이후의 문명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을 찾는 연구입니다. 앞서 트랜센던스 가설을 통해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물리적 우주를 벗어나 내면의 세계로 침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일부 천체 물리학자들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문명이 완전히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발전된 문명이라 하더라도 물리 법칙의 근본적인 한계,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연력학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항성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다이슨 스피어와 같은 거대 구조물을 건설했다면 그 구조물은 항성의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대신 폐열의 형태로 적외선을 방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별의 스펙트럼과는 다르게 가시광선은 거의 없이 적외선만 강하게 방출하는 이상한 천체를 찾는 방식으로 초고도 문명의 흔적을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명확한 후보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탐색 방법 자체가 우리가 페르미 역설에 접근하는 방식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확장해 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은하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로 삼아 특정 은하의 항성 분포나 화학적 조성이 자연적인 과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대규모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초고도 문명이 은하 전체 규모로 자원을 채굴하거나 항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그 흔적은 개별 행성이 아니라 은하 전체의 통계적 패턴 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담한 발상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외계 문명을 찾는 방식이 단순히 라디오 신호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세트로 놓고 인공적인 패턴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페르미 역설이라는 질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형태로 진화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왜 외계인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가라는 소박한 질문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생명의 기원, 진화의 필연성과 우연성, 기술 문명의 지속 가능성, 인공지능의 안전성, 우주의 물리적 한계, 그리고 인간 존재의 철학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한 질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페르미 역설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 전체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화두로 자리 잡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가설과 이론들은 결국 하나의 공통된 진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지적 존재로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당연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생명의 탄생부터 지적 문명의 등장, 그리고 그 문명이 자신이 만들어낸 기술의 힘을 감당하며 살아남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확률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기적 같은 확률의 사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관문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관문을 넘어설 수 있는 지성과 협력의 능력, 그리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페르미가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답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명을 이끌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발걸음이 언젠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우리 나름의 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결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소 추상적으로만 다뤄온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명이라고 하면 도시, 국가, 과학기술, 문자체계를 떠올리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하나의 조건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인간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다른 어떤 종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존재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별 개체의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서로 낯선 개체들끼리도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능력을 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침판지 무리는 대략 수십 마리 규모를 넘어서면 내부 갈등으로 인해 조직이 붕괴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인간은 신화, 종교, 화폐, 국가, 법률과 같은 공동의 허구적 개념을 공유함으로써 수백만, 수억 명에 이르는 완전한 타인들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왔습니다. 바로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피라미드를 세우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놓고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이 협력의 능력이야말로 대필터와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개인 혹은 소규모 집단이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거나 극단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인류 전체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의 발명 이후, 그리고 이제는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수의 사람들, 심지어 단 한 사람이라도 극단적인 의도나 단순한 실수를 통해 인류 전체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학자들은 취약한 세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명은 점점 더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아집니다. 기술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그 힘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지혜는 그만큼 빠르게 성숙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단 하나의 실수나 악의가 문명 전체를 무너뜨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제시한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인류 역사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간단했다면, 예를 들어 부엌에 있는 흔한 재료들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이 경우 인류 문명은 이미 오래전에 소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도 핵무기 제조에는 고도로 정제된 방사성 물질과 매우 복잡한 공학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기술은 국가 단위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등장할 기술들, 예를 들어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만약 이와 비슷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면서도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발전한다면 인류 문명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스트롬은 이런 위험한 기술이 등장했을 때 문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기술의 개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모든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극도로 강력한 전체주의적 체제를 구축하거나 혹은 인류 전체가 자발적으로 그런 위험한 힘을 남용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지혜와 협력의 문화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어느 것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고 실험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이 취약한 세계 가설이 보편적으로 모든 기술 문명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면 이것은 대필터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서 지적 문명이 발생하고 산업혁명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문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얇아지는 얼음판 위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개인 단위에서도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어느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거의 필연에 가깝게 누군가 그 위험한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문명은 그 지점에서 붕괴하거나 정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 특히 섬뜩한 이유는 이것이 외부의 침략자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순전히 문명 내부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자기 파괴라는 점입니다. 마치 나방이 불빛을 향해 날아드는 본능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처럼 기술 문명은 스스로 더 강력한 힘을 추구하는 본능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힘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충분히 빠르게 갖추지 못하는 근본적인 시차의 문제를 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지금 이 위험한 시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많은 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코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몇 번이고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결국 전면적인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류가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을 통해 그리고 여러 차례의 위기 속에서 축적된 외교적 경험과 국제적 소통 체계를 통해 파국을 피하는 방법을 조금씩 학습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생물무기 금지 협약이나 핵확산 금지 조약과 같은 국제적 기범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인류가 가장 위험한 기술들을 통제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싸고도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관들이 안전성 기준과 국제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역시 인류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앞서 이야기했던 대필터의 위치 문제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만약 대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은 결국 기술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술을 다루는 우리의 사회적, 윤리적, 제도적 성숙도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함께 끌어올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인간 사회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국제적 협력 체계는 훨씬 더 느리고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이 두 가지 속도의 격차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감의 정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지만 그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기준은 늘 한 발짝 뒤처져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만약 이 격차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대필터의 진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조금 시선을 돌려 이런 무거운 주제들 속에서도 인류 문명이 가진 독특한 강점 하나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야기와 상상력의 힘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현재의 위협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위험을 상상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능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페르미 역설에 대한 이 모든 논의 자체가 사실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은 문명의 붕괴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상상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미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제적 상상력은 다른 어떤 생물종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 인간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입니다. SF 소설과 영화들이 그려온 수많은 디스토피아적 미래, 인공지능의 반란이나 핵전쟁 이후의 폐허와 같은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인류가 집단적으로 미래의 위험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미리 키워온 문화적 백신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페르미 역설과 대필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 필터를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인류가 아닌 다른 존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로 우주 저편 어딘가에 우리보다 훨씬 앞서 이 모든 시험대를 통과한 초고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신생 문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태로운 시기를 이미 오래전에 자신들도 겪어본 낯익은 성장통으로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노련한 등반가가 초보자가 위험한 절벽 구간을 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개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이 결국 그 초보자에게 필요한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지켜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상은 앞서 이야기했던 동물원 가설과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검증할 수 없는 상상에 불과하지만 이런 상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안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험대가 우주적으로 보편적인 성장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이 낯설고 두려운 길을 처음 걷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수많은 문명들이 걸어갔던 혹은 걸어가고 있는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 더 넓은 우주로의 도약이라면 지금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이 모든 불확실성과 위험은 결국 더 큰 이야기의 한 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거대한 질문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을 다루는 많은 논의들이 종종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결론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다, 혹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혹은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질문의 진짜 가치는 어쩌면 명확한 답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과정 자체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규모를 이해해야 하고 생명의 기원을 탐구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문명이 가진 취약성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은 어쩌면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성찰하게 만드는 하나의 거울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시선을 옮겨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거대하고 우주적인 질문들 앞에서 우리 개개인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대한 우주적 스케일 앞에서 개인의 삶이 한없이 작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 수천억 개의 은하, 그 안에 수천억 개의 별들 앞에서 100년도 채 되지 않는 한 인간의 생애는 그야말로 먼지보다도 작은 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지적 생명체가 이토록 희귀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확률의 산물이라면 우리 개개인의 삶 역시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배우고 창조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든 순간들은 그 자체로 이 광대하고 대부분 침묵하는 우주 속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피어난 의식과 감정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페르미 역설이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우리 손에 쥔 강력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모든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선택들이 실은 거대한 우주적 질문에 대한 우리 나름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대필터를 통과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가진 지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하며 우리가 만든 기술의 힘을 조금 더 신중하게 다루려는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 인류라는 문명 전체가 저 넓은 우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별빛 중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에 그 별을 떠난 빛이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별은 이미 소멸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시간의 지연과 거리의 광대함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과거의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우주에서 다른 지적 생명체를 찾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설령 우주 저편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까지는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신호를 보내고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연결을 찾으려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페르미가 1950년 여름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무심코 던졌던 그 질문은 7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주에 대해, 생명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깊은 통찰들을 얻어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페르미 역설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명확한 답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 그 자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 질문은 언젠가 그들이 마침내 하늘 저편에서 응답의 신호를 발견하는 날까지, 혹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인류의 상상력과 탐구심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